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어떤 또 주제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동네 꼬마님께서 주제를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하숙집이라는 주제가 네.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와, 동네 꼬마님이 이야기하는 하숙집이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예. 그거는 보통 하숙집이 아니게 되니까. 네.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숙집의 이야기일지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일단 키워드를 하숙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숙집이라고 하면은 그곳에 뭐 여러 방 중에 하나를 내가 얻어서 거기서 뭐 아침밥도 좀 제공을 받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하숙집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오, 이런 하숙집은 아니에요. 애초에 아니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고통받는 똘비로 이름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똘비, 이분은 지금 나이가 이제 근 60 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 달이 건너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얘기를 하다가 되게 근래에 들은 얘기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귀족님들은 에이 시시해라고 하실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완전 단체로 멘붕 상태에 빠졌던 그런 얘기여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89년도입니다. 정확하게. 이 당시에 이분 나이가 24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4살에 군대를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대를 전역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선전포고를 했대요. 대학교는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나 어디 가서 이제 일은 할 건데 나 좀 쉬었다 합시다. 오. 군대도 마쳤는데 나 좀 놀고 싶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라. 군생활 무사히 잘 마쳤으니까 놀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미용실이 하나가 새로 눈에 띄었는데, 이 미용실이 눈에 띈 게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이 동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동네는 정말 특색 있는 동네예요. 첫 번째로 여인숙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숙이 무엇이냐면 모텔 이런 시설보다도 훨씬 이제 밑에 있는, 막리를 하신다든가 조금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숙박을 하시는 원래 그런 곳인데, 저녁에 외로우시니까 외로움을 달래주실 꿈은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들어오시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불법 뭔가를 매매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여인숙촌이 어우러져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죠. 시장에다가 여인숙에다가. 그래서 막 동네가 좀 그러다 보니까 낮에 벌건 대낮에 술 먹고 길에 누워 계시는 분,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사람, 진짜 이런 거친 모습도 있지만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이상하게 끈끈한 면도 있는 정말 특이한 이런 지역인데, 네. 여인숙이라는 이 특이한 곳이 모여있다 보니까 똘비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미용실이 동네에 2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가 좀 나뉘어 있죠. A 미용실, B 미용실 이용하는 파가 나뉘어서 A 미용실 이용하던 여자가 B 미용실에 간다 그러면은 그날은 머리채 잡히는 날,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예.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의 동네에 신규 미용실이 입점을 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전역을 하고 와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신규 미용실이 본인 집 진짜 바로 근처에 생겼는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자리를 잘 잡았더래요. 그래서 야, 저기 원장님 깡다고 좋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땐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머리를 조금 기르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은 이제 밤송이처럼 되잖아요, 머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다듬으려고 이발소를 가려고 하루는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미용실에
남성분들도 편하게 가가지고 머리를 하지만 뭘 저희적인 특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9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남자는 이발소로 여자는 미장원으로 이 룰이 좀 철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가 미장원 간다 그럼 좀 창피한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발소 가려고 챙겨서 나와갖고 쭉 걸어가는데 그 새로 생긴 미용실 앞에 남성 커트 환영, 남성 커트 전문 이거 손글씨로 써서 딱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남자도 머리를 해?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안에 아주머니 2명이 콩나물 따듬고 놀고 있고 진짜 이발소까지 걸어가려면 한 15, 20분 가야 되는데 여기나 가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집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저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는 원장님이 당연히 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이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발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예.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좋더래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빨리 머리만 자르고 가야겠다 하고 앉아있는데 딱 머리 다 해주고 우리 샴푸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 샴푸 해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순간 가스 온수기가 낮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발소 가면은 맨 차가운 물로 화분에 물 주는 걸로 머리 감겨주는데 거기 갔더니 누워서 머리를 감겨주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와 신세계다 너무 좋다. 예. 샴푸를 받았는데 서비스로 뭘 해주냐면은 날면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면도날로 면도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착착착착 그 날면도를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전면도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깔끔함을 선사해주거든요. 날면도가. 오. 그래서 날면도까지 탁 하고 나오는데 날면도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야 인생 맛집이다. 정말 좋다. 내가 이발소를 갈 게 아니었네 하고 나와서 그 미용실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오다 가다 보니까는 남성분들도 거기를 좀 이용을 하시는데 그걸 이용하신 남성분들의 조금 특징이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머리를 좀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겠구나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이제 놀고 하는데 똘비가 사는 집은 어땠냐면은 1층은 통째로 방앗간이었고 2층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3층은 옥상인데 옥탑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창고처럼 썼대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큰 평상을 두고 똘비가 거의 독점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거기서 술도 먹고 놀고 하는데 똘비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옆 동네 사는 친구, 뒷 동네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여서 밤이면 술 먹고 노는데 어린 나이에 남자들이 관심사가 뭐겠어요. 그 동네에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온갖 음담패설들을 하고 노는 거예요. 이제 아하. 어린 애들끼리. 그러다 그 미용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친구 하나가 야 저기 미용실 원장님 너 혹시 봤냐? 그러니까는 똘비가 야 너 엊그저께 가고 거기서 머리도 했어. 나 거기서 한 머리야. 얘기하니까 야 원장님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해? 막 그렇게 물어본 거여서 무슨 얘기? 그랬더니 야 보니까 낮에 한 번씩 거기 미용실 막 샷다 내려지고 하더만 그 안에서 막 즐거운 일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남자들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다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미용실이야. 거기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없어. 방 같은 것도 없고 뭐 없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런 소문이 있어. 거기 말만 잘하면은 이뻐해 준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어린 애들끼리.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저녁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미용실이 보여요. 옆면이 보이는데 옆면에 환풍구가 뚫려져 있는데 좀 멀리서 보니까 환풍구 안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담배를 피면서 그 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녁 거의 10시, 11시가 된 시간인데 샷단은 내려가 있어가지고 길가 쪽으로는 불이 안 나오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환풍기를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래요. 실내가.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실루엣처럼 싹싹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미용실 진짜로 뭐 있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문을 열고 있으니까 샷달 내리고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는데 하는데 그 상가 뒤쪽으로 되게 작게 공간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문이 하나가 열리고 큰 고무 다라이를 가지고 나오더니 막 뭐 탁탁 쳐갖고 토막을 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하고 보는데 그쪽은 불이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데 그 미용실이 저녁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날이 간간히 이제 보이니까 호기심이 당겨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그날 또 불이 켜져 있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오늘 우리가 진실을 한번 알아야겠다, 탐정 한번 출동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2명하고 같이 셋이서 그 상가 건물 뒷뜰이 있고 뒷뜰에 높은 담이 있고 담 뒤쪽으로 되게 작은 또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골목길 쪽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싹 듣는데 뭘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는 방향이 미용실 쪽이 아니고 미용실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건강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건강원 쪽에서 불빛이 딱 보이더래요. 문을 여는데. 그래서 조용히 이제 다시 한쪽 가고, 야 그게 아니고 건강원 쪽이네. 야 근데 건강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 야 미용실 원장님하고 건강원 사장님하고 사귀나 보다. 그러니까 둘이서 밤에 일도 도와주고, 에이 좋다 말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주고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밤에 심심하니까 한 번씩 보면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꼭 불이 켜져 있는 날은 미용실도 켜져 있고 건강원도 켜져 있는데 길가에서 보면은 샷다가 끝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불빛이 되게 작게만 새어나오고, 똘비 집 위쪽에서 보면은 환풍구가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보이니까 불빛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게 맞구나, 둘이 사귀시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머리 할 때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하는데 사람이 그날 또 별로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남자 3분이 들어오시더래요 뒤로.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자주 다니니까 하고 거울로 이렇게 봤더니 남자는 맞는데 건달 형님들이시더래요. 딱 얼굴에 써있더래요. 나 건달. 3분이 들어와가지고 뒤에 소파에 앉아갖고 노는데 똘비도 머리를 이제 받으면서 거울로 이렇게 봤는데 눈이 한 명하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분 말 들어보면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똘비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을 이렇게 피했죠. 눈을 피해서 이제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기도 뭐하고, 근데 본인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뒤에서 그 건달 형님들끼리 이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에린 놈의 새끼가 눈을 마주쳤으면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그러면 옆에서 그렇습니다 형님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건달들. 일부러 본인 들으라고 뒤에서 막 쿠사리를 주는 거예요. 요즘 애새끼들은 싹퉁머리가 없어갖고 얘들아 없어진 싹퉁머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멋나게 쳐맞으면 됩니다 형님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유 가시방석이죠. 똘비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뒤에서 그렇게 약 올리는데, 근데 똘비가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선 주먹 좀 쓴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건달 형님 3명 앞에서는 기가 죽죠. 그래가지고 조용히 땅바닥만 쳐다보다가 샴푸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열받아갖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고 천장을 보는데 아까 봤던 그 30살 초반에 그 건달 얼굴 떠오르고 가서 막 패 죽여버리고 싶고, 근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생각나고 막 화병이 나겠더래요. 속이 드글드글 끓는 게.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르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를 전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파티 겸 바깥에서 술 한 잔 걸판지게 먹고, 야 우리 집 가고 한 잔 더 하자, 오늘 끝까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소주랑 안주랑 사가지고 그 옥상 평상에다 깔아놓고 막 술판을 벌이고 노는데, 저녁한 친구가 기분이 이제 좋죠. 저녁을 했으니까 빈 소주병에다가 숟가락을 딱 꽂더니 노래를 막 부르더래요.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노래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성방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 밑에 쪽에서 야 이 개 먼 새끼들아 하고 막 밑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막 하니까 똘비가 뭐야 하면서 딱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30살짜리 그 자식이더래요. 그 자식이 딱 막 쌍욕을 하면서 조용히 안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딱 봤더니 그 사람 혼자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뭐라고 했어? 야 이 개자식아 뭐라고 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 뭔 자식? 에린 놈의 새끼들이 빨리 들어가서 앉아 이 뭔 새끼들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똘비가 너 그 자리에서 기다려 이 새끼야. 그러고 친구들하고 야 가자 해가지고 그날 총 몇 명이냐면 똘비까지 5명 우르르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그 옆에 작은 또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싸움을 하다가 그 30살 초반에 건달하신 형님이 똘비 귀싸대기를 쳐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귀싸대기를 한 대 맞으니까 똘비도 열받아가지고 주먹이 나갔고 친구들도 같이 막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건달이 뭐 김두한도 아니고 5명이 막 발길질 주먹질을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엄청나게 두드러 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똘비도 통쾌하고 이 개자식 그때 막 놀링 막 때리고 네. 너희 앞으로 조심히 다니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마저 소주를 딱 먹고 노는데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그쪽 골목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주섬주섬 일어나서 가던 길 가더래요. 예. 친구들하고 저 상대도 안 되는 새끼가 뭐하는 새끼가 하면서 야 한 잔 더 마셔 하고 딱 마시는데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슬슬 현실이 자각이 되죠. 아 못됐다. 이거 건달을 건드렸다 내가. 이거는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친구들도 이제 슬슬 정신이 드는 거예요. 네. 친구들도 야 방금 우리가 린치한 사람 저 건달 아니냐? 야 몰라 건달이건 뭐건 우리가 알게 뭐야. 중요한 건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똘비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건달이 왜 무섭냐면요. 개개인이 김두한이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건달은 자기 식구가 다치면은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건달들이거든요. 그게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건드는 거예요, 건달들은. 아, 이제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지들도 쩔리니까 주섬주섬 짐을 싸갖고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본인도 쫄리니까 네. 가지마 자고 가.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니요 나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그러고 막 가고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은 남아줘가지고 잤는데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도 가고 무서워가지고 막 평상시엔 집 문도 안 걸어 잠그고 사는데 집 문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는데 다행히 찾아오거나 본인을 골목길에서 잡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대요. 이 생각이 본인 기억에서 좀 잊혀질 만큼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집에서 전화를 받았죠. 오, 야, 왜? 그랬더니 내일 모레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뭐 때문에? 그랬더니 미팅 잡혔어. 우리 미팅 한번 하자. 3대 3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피클른 청춘에도 얼마나 좋아요. 미팅 한다는데. 그래서 오케이, 땡큐. 역시 넌 내 친구. 고맙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이 여성분들하고 미팅을 하려면은 그래도 꽃단장을 좀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라고 했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 10시에 그 미용실을 간 거예요. 머리를 좀 다듬고 하려고. 그래서 왜 10시에 갔냐면은 건달들이 아침절엔 잘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항상 미용실 일찌감치 갔는데 10시 정도에 가면은 아주머니들도 별로 안 계시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미용실 가갖고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얘기를 하더라고. 왜 오랜만에 왔겠어요. 무서워갖고 한동안 못 갔지 거기를. 그래가지고 아니요 내일 저 미팅이 있으니까 조금 이쁘게 좀 꾸며주시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를 만들어줄게 앉아 딱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봤자 짧은 머리인데 뭐 얼마나 이뻐지겠습니까마는 예. 한참 머리 다듬어주고 일하다 말고 막 어디가 전화하고 원래 그 시골 동네 미용실들은 그러잖아요. 네. 본인 볼일 보면서 와서 머리 해주고 막 하다가 샴푸 해준다고 누우라고. 오늘 내가 특별히 너 서비스도 해준다고. 그래서 딱 누웠더니 샴푸 해주더니 그 면도를 하기 전에 눈썹을 다듬어 주더래요. 눈썹도 이쁘게 다 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그 크림 같은 건데 그 동동구루무라고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동동구루무라고 크림 같은 거를 두껍게 얼굴에다가 착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뜨거운 스팀 타월 같은 거 탁 덮어가지고 막 피부 뭐 해주고 타월만 밑에만 딱 걷어가지고 이제 면도를 이렇게 시작을 해주더래요. 근데 네. 너무 좋더래요. 진짜 얼굴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진짜 이 미용실은 내 인생 미용실이다 하면서 딱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날면도를 하게 되면은 삭 소리가 들려요. 이제 면도를 이렇게 밀 때마다 삭 하는데 그러니까 목젖에서 턱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삭 면도를 해주는데 원래 삭 하고 면도를 하고 면도날을 한번 닦고 옆을 맞아. 면도를 해주는데 삭 하고 아까 밀었던 자리를 또 삭 하고 밀고 그 자리를 또 삭 한 자리만 계속 가더래요. 아프죠. 피부가 피부지. 까지는데 그래갖고 한 손으로 이제 그 수건을 이렇게 딱 걷고 아파요 하는데 수건을 딱 걷었더니 본인이
쪼드롭했던 건달 형님이 면도날을 잡고 본인 딱 턱 밑에 면도날 대놓고 싹싹 긁고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장난 아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대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대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계속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너무 아픕니다 형님. 그랬더니 살짝 나를 이렇게 떼더래요. 살짝 떼고 이렇게 옆을 쳐다보더래요. 그랬더니 그 똘비도 그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옆을 쳐다봤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그 미용실 들어온 입구 쪽에 서 계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건달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니까는 샷다를 내리더래요. 샷다를 내리고 그 유리가 있고 쇠로 된 그 가이드가 있는 철문이었는데 철문을 딱 닫고 안에서 착 하고 문을 잠그더래요. 예. 똘비가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막 슬슬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 진짜 뒤지게 처맞겠구나. 잘못됐구나. 여기 보통 미용실 아니었구나. 건달들이 들락날락 할 때부터 내가 여기를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잘못 왔구나. 하고 있는데 그 건달이 너는 나를 건들고 무사히 살 거라고 생각했냐? 왜 내가 너를 안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형님 제가 그날은 술이 과했고 찾아뵙고 제가 사죄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겁이 많아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형님.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미용실 원장님이 그 사고 치지 말고 그냥 때리고 뭐 할 것 같으면 나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건달이 내가 지금 여기 때리러 온 것 같아? 이게 딱 쏘아 붙이더래요. 미용실 원장님한테.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하지 말라고 여기 그런 곳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딱 그러더래요. 예. 그래갖고 갑자기 똘비한테 건달이 야 일어나 그러더래요.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뒤에서 본인 뒷덜미를 잡고 미용실 안쪽으로 더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왼쪽에 나무 문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 문에 되게 작은 열쇠가 하나 걸려있는데 본인이 손잡이를 잡고 그냥 자꾸 박력이 이렇게 뜯어버리더래요. 그 문을. 예. 열쇠를 달라고도 안 하고 딱 뜯고 봤더니 건강원하고 이어져 있더래요. 그 문이. 우와. 건강원 벽하고. 근데 건강원도 샷다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깜깜한. 그러더니 딱 본인 뒷덜미를 잡고 가더니 미용실 원장님한테 쇠대 갖고 와 하고 크게 말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적당히 하라고 여기서 그만하라고 하고 소를 막 원성 올리시더니까 원성 올리지 말고 키 가져와 쇠대 가져와.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나는 모르겠다 선은 네가 넘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쇠대를 던져줘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한테 주서 시키더래요. 똘비가 주웠대요. 예 형님 하고 그 건강원 안에 뒤쪽에 있는 그 방 문 같은 거 열쇠가 걸려있는데 그건 좀 큰 열쇠가 걸려있더래요. 문 열어 하고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불 켜봐. 불을 켰더니 안에 업소용 냉동고가 큰 게 하나 들어가 있더래요. 열어봐 시키더래요. 그래서 열었대요. 그랬더니 큰 빨간색 고무다라이가 그 안에 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문을 열고 고무다라이를 확인을 하고 똘비가 하면서 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 넘어졌냐면 그 고무다라이 안에 각 고무다라이 안에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토막이 쳐진 사람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다. 되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치. 예. 그게 그러니까 총 3명인 거예요. 고무다라이가 3개니까. 예. 그거를 똘비가 처음에 그걸 열고 뭔가 보는데 처음엔 이게 뭐지? 흑염소인가? 하고 보다가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뒤로 넘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지 막 떨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맞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뒤에서 원장님이 막 한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너는 제대로 선 넘었다. 나는 모르겠다 진짜. 막 이러고 있고 그 건달이 봤지. 봤으면은 절대 너는 살아남을 수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다시 나와 하고 다시 똘비를 데리고 미용실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러더니 똘비한테 다시 누워라 하는데 똘비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그 샴푸를 받을 때 밑에 뭐가 있었는지를 못 봤는데 본인 목 쪽 아래에 그 아까 냉동실 안에서 봤던 큰 고무다라이 하나가 놔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건달이 아까 면도날로 목을 그었으면 혹시라도 피가 나면 그 고무다라이로 다 떨어질 수 있게끔 작업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되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와. 그걸 보는데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나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건달이 뒤에서 그러더래요. 누워 그러더래요. 어떻게 누워요 거기에. 그래갖고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싹싹 빌었대요.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형님이 누군지 모르고 제가 눈을 범했습니다 형님.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팍 빈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 약해질까봐 저거 다 보여준 거야. 너 절대 너는 못 살아남아. 대신 네가 골라. 되게 고통스럽게 죽을래? 깔끔하게 죽을래? 내가 그쯤은 너한테 선사해줄게. 네가 이렇게 반성을 하니까. 아니 고통스럽게 죽든 뭐 고통이 없이 죽든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예 형님 감사합니다. 그럼 고통 없이 죽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형님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 시선이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고 막 하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다시 미용실 입구 쪽에 서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시선이 닿는데 미용실 원장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 미용실 원장님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본을 보면서. 그래서 곁눈질로 미용실 원장님 보면서 막 빌면서 막 뭔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손으로 뒤로 문을 열어주는 걸 보여주더래요. 문을 살짝 이렇게 잠긴 걸 풀어주는 걸. 그러면서 눈동자로 왼쪽으로 까딱까딱 하는데 그쪽을 봤더니 사과를 깎던 식칼이 놔져 있는 걸 눈동자로 알려주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막 빌다가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죽는다고 하면서 어깨로 밀치고 그쪽으로 칼을 주소로 딱 가는데 밀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엎어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어서 갔대요. 기어서 가가지고 그 과도를 들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신대요. 잘 다리가 풀려가지고 사시나무 떨리지 다리가 덜덜덜덜덜덜덜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뜨끈한 게 느껴지더래요. 오. 본인도 모르는데 오줌을 지리고 있더래요. 본인이. 예. 이게 저도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줌을 지리는 게 딴 게 아니래요. 진짜 다리 하체 쪽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본인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줌을 막 지리면서 과도를 들고 있는데 그 건달이 그러더래요. 그치 그냥 하면 재미없지. 너는 곱게 가긴 글렀다. 내가 천천히 내가 너 요리해줄게. 그러면서 되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 면도날 하나 들고 까딱까딱 거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천천히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래요. 본인은 더 큰 과도를 들고 있는데도 기가 눌려가지고 다리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미용실 원장님이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속으로 그랬대요. 원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을 뒤에 가서 딱 끌어안고 이 과도를 원장님 목에다 댔대요. 다가오면 죽여버린다고. 다가오면 이 사람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는 건달이 죽여라 하면서 걸어오더래요. 죽여 괜찮아 그러면서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 미용실 원장님이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벌었다 싶어가지고 미용실 원장님을 두 팔로 있는 힘껏 그 건달인 대로 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건달을 끌어안으면서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시간을 딱 벌어주니까 똘비가 문을 딱 당겼는데 다행히 진짜 열어놓으니까 문이 바로 열리고 앞에 샷다가 내려가져 있는데 샷다를 들고 올릴 시간도 없고 살짝 들고 몸을 굴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시간을 벌어준 거죠. 예. 나가니까 이제 벌건 대낮이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막 미친놈같이 뛰는데 다리 힘이 안 들으니까 뛰다 엎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놈 대낮부터 술 처먹었나 이 표정 짓고 있고 근데 똘비는 어디로 뛰고 있었냐면 거기서부터 한 200m 내지 250m 정도 가면은 파출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파출소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똘비는 거기로 가야 내가 산다. 이 앞에 있는 상가들 어느 거 하나 내가 지금 믿을 곳이 없는 거예요. 파출소는 그래 거기는 내가 갈 수 있다 해서 진짜 반 기고 반 뛰고 해서 파출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몰골이 오줌은 지렸지 찌린내는 나지 애가 뭐 표정은 이상하지. 근데 와가지고 막 경찰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기 미용실에서 지금 이런 일을 겪었다. 예. 나 좀 살려줘라. 지금 가면은 저기에 그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네가 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분들도 대낮에 주치자라든가 술에 취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걸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이 대낮부터 술 먹고 그냥 또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리 와 앉아. 천천히 말 좀 해봐 하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맞받아 쳐주시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가 원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똘비가 부들부들 떨면서 한참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가 그래 너랑 같이 가주는 건 가주는 건데 우리도 나갈 때는 이걸 그 서류에다 쓰고 가야지. 그땐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손으로 쓰더래요. 예. 천천히 그냥 시간 보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똘비는 속이 타고 가보시자고. 돌아가신 분 3분이 냉동고에 있다고. 그것도 토막 쳐져가지고 있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알았어. 자 몇 시라고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죠. 근데 갑자기 엥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말 계속 해봐요 하면서 이제 경찰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는 한참을 뭐 얘기를 하고 이제 마실 나가듯이 아이고 가봅시다 하면서 이제 똘비를 앞장세워서 가는데 이 파출소에서 나와갖고 코너를 하나 딱 돌자마자 똘비 눈에 들어온 거는 큰 불이 난 게 보인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소방차들이 막 가는 소리였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경찰분들 모시고 막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미용실과 건강원을 중심으로 불이 난 거예요. 그 뒤에 집도 불이 좀 옮겨 붙고 했는데 불이 그렇게 커지기 전에 다행히 화재는 좀 진압을 했더라고요. 소방서 분들 진압했으니까 돌아서 가시고 경찰분들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 나와 있고 다 철수한 거 보고 똘비가 사람들이 좀 있었으니까 주변에 그 건강원 막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 냉동실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 냉동실 문을 진짜로 떨리는 손으로 열었는데 깨끗하게 비워져 있더래요, 냉동실이. 예. 그러니까 아예 치울 거 치우고 빠르게 불을 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 나를 잡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집에 뭐 올라가가지고 기본적인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옆 동네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간 거예요. 나 좀 재워주라고. 그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친구가 모르겠다. 네 말이 지금 뭔 말인지 진짜 솔직히 그런 일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건달 생활하는 나 아는 형님 하나 있는데 그 형님한테 같이 가서 물어볼 거냐. 그래서 가보자.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묻고자 해서 갔던 건 아니고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통해서 본인의 안전을 좀 보장받고 싶었던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이 기대서라도. 경찰 쪽은 어차피 말을 해봤자 이 동네는 씨알이 안 맥힐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는지는 뭐 글쎄 우리 쪽은 잘 모르겠다만 혹시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은 전화해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진짜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지만 아무 일이 생기진 않았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대. 이사를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자식들 강하게 키우셨잖아요. 나가고 싶으면 네 혼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기숙사가 있는 공장으로 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일은 일단락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익숙한 동네 얘기인 거예요. 오. 지형지물이며 하며 모든 게. 예. 그래서 저기 차장님, 그분 차장이시거든요. 차장님 혹시 땡땡동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땡땡동 그 무슨 한약방 골목 꺾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던 미용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동꼬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나한테 이렇게 말을 주시는 거죠. 예. 저기 혹시 아시죠? 그 동네에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로 제가 살고 있는 돌을 통틀어서 세 손가락에 드는 그 재력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동네에 저희 성씨만 300년 이상 산 터에다가 집을 짓고 사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동네하고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큰 집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알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살던 집 앞에 앞집이었으니까 그 미용실이. 그래서 알죠, 저는. 그 뒤에 큰 집 저 거기 살았다고 했더니 네가 그 집 손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니네 집 앞에 앞집이 그 미용실이었어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제 헐 하죠, 진짜.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앞을 많이 쏘다니고 결정적으로 불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아. 어린 나이에. 진짜로. 제 기억에 있어요, 그 불이 난 게. 그러니까 이분 말이 거짓말을 하기에는 제 어릴 적 기억하고 동네 모습이며 모든 게 너무 일치해요. 네. 그래서 완전 진짜
개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 제 스스로가. 그러네. 와, 세상에 내가 살던 집 앞에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집인 줄 너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라이 집이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하숙집이란다. 그래요, 저한테. 하숙집? 예? 하숙집이요? 거기 미용실이라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수구집. 하수구집. 헐. 하수구가 뭡니까? 이게 뭐 우리가 설거지거리라든가 씻어서 더러운 것들을 내려보내는 곳 아니에요, 하수구가. 맞아요. 그래서 원래 거기는 산 사람을 잡아다가 잘못되게 만드는 데가 아니고 옆에 여인숙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물 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치 못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여성분도 있을 거고, 예. 잡혀가지고 모진 일을 당하시다가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러면은 이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좀 이거를 처리를 해야겠는데 이런 것들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수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원래는 하수구집이 돼요. 거기가 하수구집인데 하수구집 하다 보니까 하숙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를 하숙집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 진짜로 그 여인숙촌 안에서 일하는 그것도 이렇게 치워주는 일을 좀 해주시는 분들만 아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숙집이.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이어서 우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예. 엄마 그 미용실 기억하냐고. 그때 엄마도 당연히 기억하죠. 그 동네에서 네. 사셨는데 엄마는 또 나이도 많으셨는데 그때. 엄마 거기가 그런 데였대. 그랬더니 엄마가 개소리 말으라고 뻥 좀 작작치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진짜다고. 나 뻥카 아니다고. 진짜다고 했더니 엄마가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엄마도. 소름 돋는다고. 역겹다고. 어머니는 아직도 그 동네 살고 계시거든요. 그 집에. 와. 오늘 키워드가 그래서 하숙집이었고 와. 제 스스로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많이. 아니 하숙집이라길래 나는 그냥 하숙집에 관련된 얘기인갑다 했는데 그게 하수구집으로 연관되고 그 다음이 그게 네. 무슨 하수구냐 했을 때 인간 하수구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와,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로. 와. 저도 진짜 내일 모레 마흔이지만 그 동네에서 진짜 20년 넘게 살았지만 저도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걸 진짜 어떻게 우연찮게 들었는데 안 듣는 이만 못했어요. 진짜 저도. 특히나 이제 동네 꼬마님이나 어머님께서는 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던 거기에 바로 앞이니까. 네, 그렇죠. 진짜 직선거리로 30m도 안 될 거요. 저희 집 담벼락에서. 예, 바로 앞이에요. 그 상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미용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원장님 얼굴은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땐 저도 좀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분도 천운이었던 게 그게 있었더만요. 건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게 90년도 말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됐대요. 맞아요. 아, 맞네. 그래서 조금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에서 좀. 그때는 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좀 숨어있는 시기였을 거예요. 예, 사건 사고 일으키도 힘든 시기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도 조금 마음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귀족님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우와, 당사자인 저는 진짜 아니. 그 하숙집이라고, 와, 그게 어떻게 하수구집이 되지? 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진짜로. 나 지금 좀 그런 현기증 얘기가 나요. 있어요. 현기증이 지금. 알겠습니다. 동네꼬마님 오늘도 예. 이제 기를 쫙쫙 빼가시는데 책임지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저희 귀족님들과 저의 기를 앞으로도 쫙쫙 네. 말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늦은 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진짜 현실 공포의 끝판왕일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정도의 내용이네요. 왜냐면 동네꼬마님이 현실 공포에서는 진짜 끝판왕이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숙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빠르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하수구집이고 그게 인간 하수구집이라는 거 정말 충격적인 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주변의 가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옆집, 윗집, 아랫집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태진님이 전화 받으실 겁니다. 바로 한번 전화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보세요? 미리 다 보고 계시죠, 방송? 아니,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었습니까? 아, 지금, 예, 이거 축구 게임 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게임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 예, FC26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임 하면 그 못 빠져나온다는 그 게임 아니에요, 그거? 아, 그거는 풋볼 매니저입니다. 같은 게 아니었나? 예, 예, 예. 손흥민 키우기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송.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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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오늘 태진님께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예 아닙니다. 네. 오늘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태진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씨입니다. 태지예요. 이번 사연을 들려준 사람은 지금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네. 동갑내기 친구고 저랑 같이 젊었던 시절에는 이 친구는 락밴드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했던 친구예요. 열심히 활동도 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락밴드 보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때는 뭐 이 친구도 무섭다고 느꼈고 한동안 여기에서 겪은 일 때문에 약간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다, 뭐 믿던지 말던지 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고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비로 칭하고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밴드들은 연습실이 꼭 필요해요. 합주할 수 있는 연습실이 꼭 필요했고 합주할 수 있는 연습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모든 언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돈이 별로 없어요, 사실. 네네. 돈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니까는 수소문에서 꽤나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지하에 있는 연습실, 합주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품 팔고 막 노력해가지고 진짜 원하는 가격을 얻어서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거리가 좀 있었대요. 홍대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싸니까 아주 좋은 곳을 구했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를 해서 연습실 겸 합주실로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입주하기 전에 건물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보통 여기가 보관용 창고로만 썼대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거나 뭘 한지는 좀 오래됐다. 그래서 여기 뭐 안에 곰팡이 같은 거나 거미줄 같은 거 있을 건데 이거는 청소를 해줄 건데 벽지를 원하면 벽지도 발라주겠다. 그러니까는 굳이 뭐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합주만 할 거고 하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이 방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 벽지는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이렇게 생활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작업실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실을 사용하게 된 첫날에 우리 작업실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는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마음에 회식을 했다고 해요. 작업실에서 전문적으로 같이 모여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축하 파티 같은 걸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하실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씹어 먹자, 앨범도 내고 이런 식으로 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의 전투력을 불태우면서 먹다 보니까는 한 명, 두 명 술에 취해서 나가 떨어지고 집이 가까운 몇몇 애들은 집으로 가고 리더란 몇몇 사람들은 또 좀 약간 거리가 있기도 해서 그냥 작업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리더라는 양반이 잠을 얼마나 잤을까? 리더는 그 목이 말라서 잠시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떠서 흐리멍텅한 눈으로 보는데 뭔가 덩치가 엄청 큰 그림자가 잠들어 있는 멤버 한 명 머리맡에 있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두워서 저거 뭐지라는 생각에 집중을 해서 졸린 눈은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그런 큰 덩어리 같은 엄청 큰 그림자가 멤버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런 모습이었대요. 정확하게 쓰다듬는다라고 정의는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모습이었대요. 엄청 큰 무언가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우리가 머리를 쓰다듬을 때는 보통 부드럽게 쓰다듬잖아요. 근데 두피가 벗겨져 나갈 정도로 엄청 빠르고 누가 봐도 뻑뻑하게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깨고 자세히 보니까는 엄청 긴 손가락으로 멤버의 머리를 막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헉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머리를 쓰다듬던 그 덩치가 엄청 큰 그 그림자가 서서히 자기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눈, 코, 입도 없는데 쳐다보더니 그 쓰다듬던 손으로 입을 가져다 대서 쉿 하는 그 느낌 있죠. 제스처.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긴 손가락을 하나를 치켜세우면서 마치 쉿 조용히 해라 라는 제스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어리다가가지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뭐가 재미있는지 그 검은색 그림자는 엄청나게 큰 입, 눈, 코, 입도 없이 입만 보이는 그 입을 희죽희죽거리면서 기분 좋은지 몸을 움찔움찔 하더랍니다. 움찔움찔 하면서 리더 쪽으로 슬슬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리더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다 못해 점심쯤 되었을 때 멤버들이 깨웠대요. 형 일어나세요. 해장하러 가자. 형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깨웠는데
그 소리에 깨서 눈을 딱 뜨게 됐는데 멍하죠. 자기는 분명 그런 것 때문에 기절한 것 같고 내가 봤던 걸 잘못된 건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 멍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을 때 멤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간밤에 봤던 기묘한 정체불명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밴드 멤버들은 그냥 형 술 취해서 본 거다. 그런 게 어딨냐 요즘 같은 세상에. 형 지금 또 이거 그런 말 하지 마라. 요즘 그런 말 하고 돌아다니면 총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넘겼대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일은 그냥 술자리에서 리더 형이 뭐 귀신을 봤다 그런 이름으로 오르락내리락 거렸는데 믿는 사람은 솔직히 없었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다. 또 새로운 데 와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끝낸 다음에 한동안 그 귀신을 본다거나 혹은 누구 앞에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든 다른 멤버가 잠을 자든 멤버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보여지거나 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리더가 겪었던 일은 잊혀져 갔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번 이야기를 들려준 똘비라는 친구가 큰 사건을 하나 겪게 돼요. 그런 리더의 이야기가 다 지워지고 이제 잊혀질 쯤 혼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연습실에 혼자 남게 되었대요. 막차 시간 되니까 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집이 조금 너무 멀지도 않기도 했고 막차 시간이 약간 여유롭기도 해서 연습 조금만 더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연습을 조금 더 하다가 정리를 하고 작업실을 나섰는데 막상 지하라서 몰랐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니까는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는 게 망설여졌고 이거 자고 갈까? 라는 생각에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게 비 맞고 버스 타서 다시 내려서 비 맞고 집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는 답이 나오질 않더래요. 너무 싫더래요. 비 맞는 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고 가는 걸로 하자 라는 생각에 그 작업실에 있던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마실 맥주 한 두어 캔 그리고 뭐 주전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사들고 다시 지하 연습실로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연습실에는 컴퓨터 한 대, 그리고 TV 한 대가 있었는데 TV는 딱 중앙에 위치했고 TV 앞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넘어서 소파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휴대폰에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OCN, 뭐 슈퍼 액션 뭐 그런 영화 채널 있잖아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 채널 돌리고 있는데 때마침 재밌는 영화가 시작을 하더래요. 뭐 돌비의 대몸 뭐 이런 식으로 딱 영화가 시작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이 돌비의 대몸 개재밌겠다 이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재밌죠. 불 끄고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화를 누워서 보면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살살 와요. 자신도 모르게 잠시 꿈뻑 졸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자기가 꿈뻑 졸기 전 내용보다 한 10분 정도 지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대충 내가 한 10분 정도 졸았나 보다. 근데 이 10분 정도 졸은 시간 동안 이 뒤에 내용이 엄청나게 재밌는 장면이 곧 나온대요. 그래서 야, 이제 곧 재미난 장면이 나오니까는 졸지 말고 봐야지 라는 생각에 영화에 집중하면서 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냥 무언가를 뭐 당장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TV 쪽을 바라보면서 유심히 그냥 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TV 뒤쪽, TV가 뿜어내는 밝은 영상 쪽 TV 뒤쪽 너머 어두운 곳에 뭔가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게 돼서 근데 그 뭔가한테 내가 이거를 인지한 티를 낸다거나 여기서 부자연스럽게 내가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영화 보는 것처럼 티 안 내고 그냥 영화를 봐야겠다. 이 시선을 영화 쪽에만 둬야 될 것 같다. 내가 어떠한 걸 느끼거나 봤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 분명 나한테 안 좋은 일이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계속 TV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다가 문득 느낀 건데 이 TV 뒤에 있는 뭔가 검은 형체 아닌 검은 형체가 점점 TV 쪽에서 움직여서 내가 있던 소파 쪽으로 살금살금 오고 있는 느낌이나 기척 같은 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연습실 불은 다 꺼져 있고 빛이라고는 TV에서 내뿜는 빛이 전부인데 그 빛이 방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빛이 기껏해야 소파 정도까지의 거리만 빛을 뿜어내는데 그 나머지 공간은 다 어둠일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을 틈타서 꾸역꾸역 천천히 뭐 벽을 타고 자기한테 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대요. 근데 이 느낌을 확실히 느낀 게 분명히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걸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도망을 쳐야 될까? 아니면 불을 켤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실 그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 켜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영화가 끝이 났어요.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사이에
그 사이 동안 점점 어두운 곳 더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보통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잖아요. 영화관이 아닌 이상 그 당시 TV에서 틀어주는 영화들은 엔딩 크레딧이 안 나오고 바로 광고로 넘어가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은 엔딩 크레딧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느낀 게 뭐지? 왜 광고 안 나와? 왜 엔딩 크레딧 자꾸 올라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눈은 자꾸만 주변 시를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용기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채널이라도 밝은 곳으로 돌리자라고 생각에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은 뭐 스포츠 채널이나 음악 채널, 뭐 그런 시끄럽고 영상 밝은 채널을 바꾸려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손이 안 움직이지? 라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는 몸도 안 움직여요. 직감적으로 나 가위에 눌렸네.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라는 거구나. 근데 내가 잠도 안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가위에 눌린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눈도 굴려지지 않을 정도로 가위가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은 고정적으로 TV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TV를 바라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딩 크레딧에 예를 들어서 뭐 청원경찰 1역에 뭐 누구누구, 경찰서장 역에 누구누구, 뭐 철물점 최씨 역할에 뭐 특별 출연 영화배우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은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 1 똘비, 손에 리모컨 쥐고 있는 사람 1 똘비, 눈깔이 굴리다가 가에 눌린 사람 1 똘비, 존재를 모른 척했지만 알고 있었던 역할 1 똘비,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배역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오고 있더래요. 점점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뭐 중3 때 짝사랑 고백했다 차인 남자 역할 똘비, 뭐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장기자랑 나갔던 남자 1 똘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뭐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자신에 관한 것들이 쭉쭉쭉쭉쭉 엔딩 크레딧에 올라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게 이걸 보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이 떠 있는 상태로 그냥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엔딩 크레딧은 거의 다 올라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한 명의 사람과 4천 몇백 명의 스텝이면 스텝, 뭐면 뭐라고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어있는 공간, 마치 컴퓨터로 치면 스페이스로 칸 띄우게 한 것처럼 뭔가 적혀져 있어야 하는 공간에 띄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의 사람과 뭐 4,500명의 빈 공간 해가지고 촬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니까는 나지막히 귀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영화 재밌다 그치?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똘비는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절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는 TV에서는 엄청 시끄러운 광고가 나오고 있더래요. 그때서야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불이 나게 일어나서 작업실 불을 딱 켜니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 소리만 시끄러웠대요. 와, 여기서는 못 있겠다. 뭐지 이거 내가 겪은 거 뭐지라는 생각에 여기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진짜 간단하게 짐만 챙기고 부라부라 지하실을 벗어나서 올라왔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 시간이 밤 12시였고 그 영화 끝난 시간이 대략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한다면은 올라와서 막상 시간을 보니까는 3시가 되기 뭐 10분 전 이런 식으로 시기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딱 말해서 영화 한 편 딱 끝나고 광고가 막 나오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분명히 더 길게 느꼈는데 기절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는 분명히 이런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데 뭔가 시간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금방 벌어지고 내가 짧게 겪은 건가?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이럴 때 작업실 내려가는 계단을 슬쩍 보는데 뭔가 그 계단 아래 검은 물체가 있을 것 같고 다시 내려가서 뭔가 확인할 용기는 안 나더래요. 그렇다고 집에 걸어가려고 하니까는 어두컴컴한 길을 가로질러서 가든 하기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1층에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평상시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야간 알바는 가끔 이야기도 해본 사이라서 인사하고 들어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정신 차리자 라는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일단 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뜬금없이 알바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래에서 술 파티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까 맥주랑 과자를 잔뜩 사들고 가시길래 그냥 여쭤봤다. 예. 맥주랑 과자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맥주 2캔에 가벼운 주전부리를 챙겨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아까 맥주 페트병 거의 10병, 소주병도 거의 10병 넘게 거기에다가 과자 하나만 들고 가시길래 제가 혼자서 못 들고 갔다가지고 박스에 담아들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나는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용케 들고 가시길래 좀 신기해서 물어봤다 라고 말하는 알바생의 말을 들으면서 제대로 대꾸를 못하고 라면을 들고 가가지고 멍하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뭐지 내가 소주 10병 페트병 10병? 이 말이 되나? 내가 들 수나 있나? 이걸 내가 샀다고?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래요.
분명히 나는 맥주 2캔에 간단한 주전부를 사들고 내려간 기억 말고는 없는데 그 알바생이 말했던 기억이 단 1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바생이 거짓말을 할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체크카드 쓰면은 금액이 얼마 썼는지 나름 문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런 건 있었어요. 재빨리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을 했을 때 맥주 2캔에 주전부를 사봤자 진짜 잘 나와도 돈 10,000원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 돈이 10만원 가까운 금액이 결제가 되어 있더래요. 아니 분명 내가 맥주 2캔을 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거 지하에 뭔가 있다. 내가 그럼 지하에 미치겠네라는 생각에 문을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 박차고 나가서 지하실로 급하게 뛰어내려갔대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는 TV는 그대로 켜져 있고 천천히 둘러보는데 자기가 못 봤던 것들이 보이더래요. 나올 때는 급해서 못 봤는데 TV 앞 테이블에 소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소파에 사람들이 딱 앉으면은 그 앞에 잔 같은 게 놓여져 있잖아요. 원래 술 먹을 때 뭐 소파에 3명이 앉는다 그러면 뭐 잔 3개 이런 식으로 잔이 놓여져 있고 소주병이나 맥주병 다 따져 있고 심지어 잔이 놓여진 자리가 뭔가 사람이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리를 채우듯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내가 미쳤구나. 오늘 뭔가 단단히 내가 지금 홀렸구나. 미쳤네. 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오싹해지고 그런 순간에 그 작업실 형광등이 깜빡깜빡 하더래요. 깜빡깜빡 하다가 깜빡깜빡 하는 느낌으로 전구가 이상하게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상황에 멍하게 있다가 야, 내가 지금 멍하게 있을 게 아니다. 이거 여기 더 있으면은 또 홀린다. 라는 생각에 불이 나게 문을 닫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고 아무튼 이래저래 해 뜨기만 기다리면서 더 이상 아무런 잡생각 하지 말고 뭘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잠시 악몽을 꾼 거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날이 밝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집으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갔고 집에 가자마자 잠을 잤는데 그날부터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은땀이 뻘뻘 나고 침대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몸이 아팠고 아프다 못해갖고 뼈 마디마디가 저렸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보긴 처음이래요. 코로나도 걸려봤지만 코로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너무 아팠다. 아무튼 그렇게 내일이 잠만 자면서 3, 4일의 시간을 보내니까는 몸이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로 가서 연습도 하고 인사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동안 너무 아파서 보지도 못했던 휴대폰을 딱 켜요. 근데 폰을 켜보니까는 부재중 전화가 한 100통은 찍혀 있는 거예요. 문자로는 연락을 달라는 문자가 최소 30개는 와 있고 그러니까 다 밴드 멤버 리더인 거예요. 너 어디야? 전화 좀 줘. 야, 너 이 새끼 어디야? 전화 좀 해. 너 왜 전화 안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험한 말도 올라와 있고 확인한 다음에 뭔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보통 리더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너 어디야? 이게 아니라 야, 너 어디야? 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어디야?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몸이 너무 아파서 3, 4일 누워 있었다.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니까는 욕을 막 하면서 술을 얼마나 처먹길래 작업실을 이따구로 해놓고 집에 갔냐고 그러고 왜 안 나오냐고 야 이 동물 새끼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말을 하니까는 야 너 다 필요 없고 지금 빨리 작업실로 데려와. 너 쫓아가서 잡아갖고 모가지 채가지고 끌고 오기 전에 빨리 튀어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불이 나게 작업실로 갔더니 리더랑 몇몇 멤버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리더가 욕이란 욕은 다 하더래. 너희 미친 새끼 이 새끼 저 새끼만 하면서 욕을 하면서 뭐 딱 앉아. 그리고 사진 보고 너 해명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여주지만은 그 당시 때는 휴대폰 카메라도 있었지만은 디카가 화질이 더 좋았던 시절이에요. 디카로 딱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디카를 똘비 옆에 딱 놔두고 사진을 보라고. 너 사진을 보면서 무조건 해명해라. 예. 멤버들 표정 보이지 지금. 너 여기서 똑바로 말 안 하면 내가 너 여기 패 죽인다. 그 심각한 분위기에 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서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는 테이블 앞에 수많은 술병들 사진이 첫 장이었대요. 근데 그거는 나오기 전에 봤잖아요. 오케이, 내가 봤던 거. 근데 술 따져 있는 거를 자세히 못 세봤는데 술만 따져 있고 먹지도 않는 페트병부터 해가지고 소주병들이 뚜껑만 따져 있고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페트병이랑 소주병을 제대로 못 봤는데 단 한 잔도 안 먹은 거예요. 그 병들은. 사진 보면서 흠칫 놀라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 몇 장을 더 넘기니까는 멤버들 기타 줄이 잘려있는 거야. 줄도 잘라놨고 냉동실 문도 열려있고 싱크대에는 배수구 뚜껑 막아가지고 물 넘치게 해놨고 화장실 바닥에 휴지가 쌓여있고 화장실 샤워기 물 틀어져 있고 뭐 대충 이런 사진들이 막 엄청 많이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막말로 혼자서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도 마음 먹고 하려면은 몇 시간 걸릴 것 같은 정도의 양만큼 어지럽혀 놨더래요. 그 사진을 확인하고서 카메라를 내려놓으면서 리더가 말하기를 야, 연습실에 우리 멤버 외에 다른 사람들에도 술 처먹는 거 이게 맞냐? 맞아 이 새끼야?
먹을 거면 차라리 허락이라 받던가. 우리 멤버들 공간에 왜 네 아는 사람 끼어들이냐고. 그리고 애초부터 우리 잡을 때 그런 거 없이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네가 뭔데 그거 약속 깨냐고. 네가 여기 세느냐고. 다 모아서 돈 내는 건데 왜 네 멋대로 사냐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그래 그거 좋다 다 떠나서 야 근데 왜 남의 악기는 왜 건드리는 건데 줄은 왜 잘랐으며 모든 장비들에 왜 손을 댔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듣다가 똘비가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벌어진 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솔직히 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변명 같잖아요. 물론 겪어본 사람들은 믿겠지만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리더도 솔직하게 겪어봤지만은 안 믿더래요. 그러니까 리더가 야 그런 소리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네 말이 안 맞다. 왜 말이 안 맞는지 내가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는 솔직히 말을 해라. 진짜다. 내가 진짜 사실을 다 말한 거다. 그걸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혼자서 더럽힐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바리바리 사들고 내려갔다는 편의점 알바생의 말까지 들었으니까는 리더는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누가 봐도 여러 명이 와서 술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술을 여러 명이서 먹었는데 이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니까는 아무튼 이래저래 뭐 풀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똘비는 말하고 리더는 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겠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 되냐.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이렇게 못한다. 그럼 네가 미친놈이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오가더래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지만은 내가 말했던 건 진실이다. 라고 말하고 리더는 진실을 진짜 말을 해라. 똘비는 이게 진실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똘비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가겠다 밴드를. 나는 진짜 사실을 말했고 난 내 말에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다 이거는. 리더는 그래 나가라. 너처럼 거짓말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애를 멤버로 끼울 수 없다. 나가라 했고 사이가 멀어지고 밴드를 나왔대요. 그리고 똘비는 다른 밴드에 소속이 돼서 열심히 또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두 해 정도 지나가지고 다른 공연장에서 만나게 됐대요. 그 밴드를. 네. 그 리더가 있는 밴드 봤는데 리더가 인사를 하면서 시간 지났으니까는 뭐 미안하다 말도 하고 뭐 그러면서 너 혹시 오늘 공연 끝나고 일이 있냐라고 하길래 아니 일 없다 말하니까는 그러면 형이 할 말이 있는데 소주 한잔 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끝나고 소주 한잔 하자라고 말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소주 한잔 했다 하더라고요. 예. 소주를 마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 미안하대요. 내가 그때는 못 믿었는데 너 나간 다음에 그 작업실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봤다는 거야. 밴드 리더 또한 똘비가 말한 똑같은 환경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 늦게 남아서 연습하다가 집에 갈 타이밍 놓치고 있다가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전등이 나가더래요. 그리고 TV가 멈추더래요. 화면이. 똘비가 말했던 것처럼 검은색 뭔가가 보였고 자기는 앉은 자리에서 가위가 눌렸대요. 그런 일 겪고 그 밴드 리더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지에 실내까지 할 정도로 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망치고 근데 그 얘기를 밴드 멤버들한테 하고 싶었지만은 똘비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겪었다고 말을 하면은 멤버들이 믿어줄까? 라는 생각 거기다가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똘비가 나간 거를 문제 삼지 않을까라는 쪼잔한 생각 반 이게 합쳐져가지고 멤버들 말을 안 했대요. 예. 근데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은 가위 아닌 가위에 눌리거나 한 명은 또 심한 게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불 꺼진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이 겪기도 했고 그러면서 멤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밴드를. 새 멤버를 받고 이러면서 하다가 그 작업실을 벗어난 거죠. 계속 귀신이 나오니까는. 그래서 작업실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밴드를 차려서 했는데 언젠간 똘비를 보면은 꼭 말해주고 싶었대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렇게 몇 년 지나서 공연장에서 똘비를 봐서 너 말고도 나도 겪었다. 네가 겪은 일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솔직히 그때는 네가 거짓말을 한다 생각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는 이렇더라.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때 일 용서해줄 수 없냐라고 말을 하니까 똘비는 나가서도 믿지 못했을 것 같다. 예. 형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보면 형한테 치부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고맙고 나도 이제 지난 일이니까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리다. 오늘도 태지의 이야기가 진짜 이렇게 막을 내리는군요. 진짜. 이야. 아 감사합니다. 태지다 역시. 태지가 태지했다. 태제가 세상을 구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너 오늘 퇴직했어? 하면 해야 돼요. 그죠? 일일이 일퇴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 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제가 법무부 장관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오늘 태진님의 또 밴드 귀신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 저는 항상 태진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걸 너무나 또 반기는 사람 중에 하나고, 태지가 미래인 것도 아니까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님.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태진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소. 예, 반갑습니다. 저 이번 주 준비했습니다. 아, 이번 주 총기 다 끌어놓고 수입까지 다 하셨으면 바로 이야기 출발 준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 이제 준비 완료했고 바로 한번 태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태진님. 예, 제가 요즘에 또 늙은 나이에 늦지막히 허리가 또 다쳐가지고 또 안 돼. 아, 진짜 다른 곳은 몰라도 허리는 다치시면 안 돼요. 남자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성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뭐 많이 다치신 거예요, 크게? 아, 지금도 복대를 하고 누워서 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다시 건강해지실 태진님을 항상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날 오늘 다 갔습니다. 예. 아무튼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제발 좀 괜찮아지기를 바랬어요, 저는. 네. 아, 네. 정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쉽지 않지만 오늘 그래도 시들물을 들려주시러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담아내기 과장. 아, 담아내기 과장 있었죠. 예, 외전을 하나 원래 있던 거를 오.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하.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태진님의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들은 슬프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예습 복습은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일본어를 건너가서 나쁜 일을 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건너온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 이야기 중에 담아내기 과장이라고 인물이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 담아내기 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아내기 과정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실까 봐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어둠의 세계 심부름센터 같은 개념의 회사의 과장이었고 말이 과장이지 그 업계 내에서 굉장한 힘을 가진 인물로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이 아닌 북한 사람이었고 잔인하고 기괴하고 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담아내기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담아내기 과정에 취미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스이세키라고 불리는 건데 한국어로 말을 하면은 수석. 예, 돌을 수집하는 수석을 일본어로 스이세키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뭐 돌의 자연 경관이나 동물 혹은 뭐 어떤 형상이 마치 누가 직접 그린 것처럼 돌에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는 그런 뭐 자연석을 통칭 일본어로 스이세키라고 하는 걸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 얘기고. 그래서 일반적인 문양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특이하게 물을 부어야지만 어느 정도 또 뚜렷한 모양이 특정 부분에 나타나거나 특정 부분에 물을 뿌리면은 약간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수석을 더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수석을 모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분에 뭐 이끼가 낀 거, 어떤 부분에 뭐 더 이쁜 부위, 특정이 있는 수석을 모으는 게 어떤 취미였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가 제주도로 뭐 출장을 갈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저희는 제주도 가면은 특산품을 사서 온다거나 면세점에 들려가지고 술을 사온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출장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담아내기 과장은 만약에 자신이 제주도에 간다면은 제주도에 있는 뭐 현무암 같은 돌에서 물이나 형상을 찾기 위해서 들이든 산이든 바닷가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수석을 찾을 때까지 반쯤 미쳐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뭐 특산품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수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한날은 일본 고베시에 있는 미카게라는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은 바로는 고베시에 가면 사케를 많이 사오거나 또 고베시에는 소고기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고베시 출장을 가게 되면 꼭 들리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그릇을 많이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 곳이 있었대요. 고베시에. 거기서 그릇을 꼭 사고
고베시 내에서 특정 장소에서 수석으로 뭐 쓸만한 돌들을 그렇게 찾아다녔대요. 보통 일정이 만약에 2박 3일의 일정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돌을 못 찾으면은 2박 3일의 일정이 지나가더라도 일주일 정도까지는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포기하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원래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돌아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똘비도 출장을 따라갈 일이 없어서 원래 일정을 늦게 오는 날이면은 일이 좀 사이즈가 있구나 혹은 뭔가 다른 특이사항이 생겼구나 하고 말았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같이 출장 갈 일이 생기거나 혹은 주변 동료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수석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면서 왜 정해진 날짜보다 더 늦게 오게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서 말했듯 고베시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다마네기 과장하고 함께 출장길에 올랐는데 그때 과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저번에 고베시에 왔다가 마음에 드는 돌이 없어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돌을 찾지 못했다. 요번에 가서는 꼭 돌을 찾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뭐가 됐든 내가 마음에 들게 꼭 매듭을 짓고 와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 수석이라는 취미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좀 고급 취미잖아요. 거기다 일본에서는 돈이 좀 있어야 하는 취미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시대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하는 취미고 뭐 이렇게 기품이 있기도 하고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취미 활동보다는 좀 정적인 그런 취미 활동이잖아요. 아무튼 똘비 또한 생각하길 이 양반이 꼴에 맞지 않게 고급진 취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베에 도착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 그 뒤로부터 자유시간을 얻은 다음에 수석을 찾기 위해서 다마네기 과장과 함께 고베시를 막 뒤져요. 고베시에 있는 뭐 산이라든가 뭐 폭포라든가 뭐 숲속이라든가 수석을 찾기 위해서 열을 올렸지만은 찾기는커녕 무늬 하나 그려진 것도 발견을 못할 만큼 하루하루 허탕을 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속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마네기 과장 자력으로는 좋은 수석 못 찾겠다,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그 다마네기 과장의 짜증을 받아주는 것도 슬슬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석을 찾고 있는데 약간 화풀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이 너무 싫었고 기분이 많이 언짢아질 무렵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탕을 친 그날도 다마네기 과장은 화를 씩씩 내면서 안 되겠다. 친한 지인이 있는데 술이나 한잔하고 숙소로 들어가자 라면서 똘비를 이끌고 갑니다. 똘비는 속으로 그래 차라리 수석 찾을 바에 술이라도 한잔하고 숙소 들어가는 게 더 덜 피곤하겠다 라는 생각에 다마네기 과장이 이끄는 대로 다마네기 과장이 예약해둔 술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술집을 들어서는 순간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생뚱맞게 술을 먹자고 했는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고급진 술집 외형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마당 같은 게 있었고 마당에는 연못도 있고 연못 주변을 메우거나 길을 따라서 놓여진 수많은 수석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룸으로 들어가니 벽에는 층층이 가득 채워진 수석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요것 때문에 술 먹자고 한 거구나. 그렇게 다마네기 과장을 바라보니까는 수석들에서 눈을 못 떼고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수석이랑 수석은 다 들춰보고 만져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똘비는 속으로 이 인간은 머리통에 관심사라고는 야한 잡지, 뭐 스포츠 신문, 뭐 수석 말고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마네기 과장은 그런 똘비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벽에 있는 수많은 수석만 바라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흘렀고 동호보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들어왔고 오늘 특별 메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던 와중에 다마네기 과장은 말을 끊고 주방장한테 나 다마네기 과장 왔다고 말하면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게 주방장한테 전달만 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종호보는 이 사람이 다마네기 과장이구나라는 느낌의 흠칫거림 있잖아요. 소문으로 듣던 다마네기 과장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그 흠칫거림을 느꼈대요. 그리고 쫄쫄쫄 밖으로 나갔고 술상이 준비되는 사이 좀 적막함이 잠시 흐를 때 과장이 똘비에게 좀 넌지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왜 수석을 이렇게 모으는지 모르지? 평상시에 회사에 있을 때랑 약간 틀린 모습이지. 너도 들었을 거야. 대충 소문으로 내가 돌을 모으는 게 취미다 정도는 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모으는지 궁금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똘비는 네 뭐 소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취미에 깊게 빠져가지고 계시는 줄 몰랐다. 다음에 제가 혼자 뭐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우연찮게 좋은 수석을 발견하면은 과장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을 정도로 수석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심인 것 같아 놀랬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마네기 과장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또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음을 삼키면서 말하길 그래 내가 수석을 정말 좋아하지.
수석을 내가 정말 참 좋아해 라면서 약간 뭔가 어조를 강조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으로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사이에 술이 나오고 뭐 안주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수석 이야기는 더 하지 못한 채 모든 직장인이 싫어하는 일과 후 업무 얘기를 이어나가면서 술자리가 무르익어 갔다고 합니다. 과장도 좀 어느 정도 취했고 자기도 좀 취했을 무렵에 다만의 과장은 숙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술집 룸을 나서서 계산을 마치고 정 같은 마당을 가로질러서 대문에 다 다르니까 누가 봐도 이 가게의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똘비에게 넌지시 작은 수석을 건네주었고, 귓속말로 속닥속닥 자기에게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다만의 과장님께 수석을 전달해드리면 잘 아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만의 과장한테 수석을 주니까는 약간 흥미가 돋은 듯한 얼굴을 하고서 사장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수석을 소속 감사하다는 의미로 사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 똘비의 부축을 받으면서 숙소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다만의 과장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계속 입을 틀어 막으면서 웃더래요. 끄끄거리면서. 그러다가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혼자 막 소리내서 웃기도 하고 뭔가 미친놈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도착한 후에 방에 들어가는 다만의 과장이 똘비를 보면서 말을 해요. 야, 너희들 내일 나 깨우지 말고 너희들도 푹 쉬다가 오후 3시쯤? 3시 정각에 아마 네 방으로 전화 한 통이 올 거야. 그러면 주소 받아 적어서 애들 데리고 가봐. 가면은 뭘 주든 아니면 뭘 시키든 여튼 뭐 가봐. 주소 잘 받아줬고 연락 온 연락처 한 통 따놓고 연락처 걸려온 번호는 종이에 메모를 해서 내 방에 끼워두고 너희 출근할 때 출발할 때 내 방으로 놓고 5번만 하고 그리고 갔다 와라. 그리고 일 다 보고 들어오는 길에 벤또 한 3개 사오고 일단 다녀와 라는 이야기와 함께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약속한 3시에 정확히 1초도 넘지 않고 딱 오후 3시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말 끝나기가 무섭게 주소를 주르르 부르더래요. 뭐 돌비시 돌비군 돌비면 돌비리 뭐 돌비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쭉 부르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번호를 탁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걸려온 쪽에서. 대충 보니까 고베시 안에 있는 차이나타운 근처 찻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연락처의 주인이 그 찻집의 주인이었고, 아무튼 연락처와 주소로 적은 종이를 과장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 틈에 꼽아놓고 노크를 5번 하고 그 차이나타운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도착했을 때 보여지는 풍경은 뭐였냐면은 정말 후덕하게 생긴 덩치가 좀 있으면서 인상이 꽤나 살벌한, 딱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어두운 쪽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라고 단번에 느낄 수 있을 만한 풍채와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겨줬고, 반겨준다고 어색하게 웃는 미소 사이에 이빨이 막 둥둥 빠져있고 약간 치아 관리가 안 돼서 이빨이 누런 건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엉망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기괴하게 웃는다면 웃는 그런 표정으로 찻집 안쪽으로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등골이 좀 오싹하기도 하고 막 기분이 되게 찜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착한 장소에 들어서 대기를 하니까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잠시만 기다려달라면서 와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잠시 비우고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꺼내서 똘비 앞에 놔두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다른 건 아니고 이거는 일전에 과장님이 부탁한 수석인데 우리도 좋은 물건 찾는데 오래 걸렸다. 꼭 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고베시로 오실 때 미리 언지를 주시면 그 오시는 시간 맞춰서 본토에서 물건들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겠다 라면서 세상 무해한 웃음으로 운대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평생 이렇게 웃어본 게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만큼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색했고, 예? 그런 어색한 웃음을 뒤로 하고 물건 챙겨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밤안에 과장이 시킨 대로 도시락 3개를 사들고 숙소로 돌아왔고, 모든 볼일을 마치고 과장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과장이 나와서 도시락 3개와 그 수석에 든 상자를 잡아채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똘비에게 하는 말이 오늘까지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 아침에 몇 시까지 준비 다 되면은 로비에서 만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느낀 거는 아니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수석에 미쳐도 정도급 미친 수준이 아니구나. 진짜 진심인 사람이구나. 와 진짜 이 양반은 대단한 양반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그날 하루도 별거 없이 보내고 다음날이 돼서 일정을 마치고 원래 자기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과장의 기사는 따로 있었는데 과장이 똘비 보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라고 시키고 약간 독대 느낌으로 차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똘비가 과장의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과장은 뒤에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막 돌리더래요.
여기저기 뭐 이제 일거리에 대한 전화, 뭐 안부 전화, 아니면 화력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전화, 개인적인 업무, 뭐 사업적인 전화를 막 2시간 가까이 했고, 그 모든 전화가 마치고 잠시 정적이 흐를 쯤에 과장이 입을 열어요. 너 궁금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비가 뭐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너 내가 왜 수석에 약간 미친 듯이 수집을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몰두하는 거 좀 궁금하지 않아? 라면서 웃으면서 솔비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솔비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고, 과장은 또 키득키득거리면서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음을 참는 듯 참지 않는 그런 이상한 웃음을 비추면서 솔비 얼굴에 톡톡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하고 싶어도 죽겠다는 표정으로 솔비를 바라보면서 듣고 싶다라고 말해라 하는 표정이 얼굴에 읽힌 만큼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솔비가 만약에 이야기를 듣기 싫다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기괴한 표정으로 듣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고, 과장은 근데 우리가 내가 이걸 너한테 말해줄 만큼 우리 사이 가까운가? 아직 이른가? 말해줘도 될라나? 어쩔라나? 이러면서 약간 놀리는 느낌으로 혼자 부산스럽게 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 내가 이야기해줄게 라면서 자기가 수석을 모으는 이유, 찾는 이유, 어제 오늘 뭐 수석을 받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다만에게 과장의 말인즉슨 일본의 수석 문화는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약간 역사 공부가 될 수도 있는데 스이코 천황이라고 불리는 동아시아 최초의 여제가 있어요. 여자 황제가 있는데 그 당시 스이코 천황이 통치하는 무렵에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백제식 불교 문화가 불교 정신을 널리 알렸고 왕권 유지도 잘했고 지역 호족들의 우호적이었고 그런 천황이었는데 이 시기에 수석이라는 문화가 중국을 통해서 건너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중국과 관계도 좀 좋았고 그렇게 수석이 약간 큰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일본은 작은 나라고. 그래서 큰 나라에서 내려준 하사품이니까는 약간 일본 내 권력자들이 수석을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석은 힘있는 가문, 혹은 가문의 부흥, 혹은 이제 뭐 자신의 이제 명성 같은 거라고 아름아름 전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만의 과정이 좀 약간 곁들이는 이야기를 해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은 수석에 관심이 많았다. 뭐 쉽게 말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 바위인지 절벽인지 하는 곳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앉아서 앉고 일어나니까는 엄청난 무늬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수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 근데 그걸 살아생전에 어떤 수집가가 그 수석을 깎아내면서 히데요시가 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수석은 약간 권력의 상징이나 부 그런 느낌으로 일본 시대에 뿌리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쉽게 말해서 접대, 우리나라가 금두꺼비가 은혜를 갚는다고 막 금두꺼비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어둠의 세계 혹은 권력의 힘을 빌리거나 기대해야 할 때 수석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잔챙이 같은 조직 같은 거는 돈으로 그냥 처리를 하지만은 그런 잔챙이들이 아닌 꽤나 큰 규모의 조직끼리 거래나 혹은 그 윗선에 줄을 대야 할 때 수석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약간 표현을 빌리자면은 저희가 명절 때 고마운 사람에게 한우 세트를 보낼 때 팩으로 해서 보내진 않잖아요. 선물을 포장을 하고 포대기를 싸서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석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돈과 더불어서 수석 한 개 정도는 뭐 이렇게 건네는 형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과장이 많은 일을 벌이고 다니기 때문에 수석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석을 좋아서 모으는 게 아니라 사업을 더 벌리기 위해서 수석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받았던 수석은 그 술집 사장이 나한테 건넨 일종의 위로금, 뭐 청탁금 같은 개념이고 마찬가지로 차이나타운에서 받아온 수석 또한 잘 봐달라는 그런 보호비 같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대놓고 돈만 주고 청탁을 하는 건 너무 사업성이 없어 보이고 양아치 같고 그런 거니까는 약간 어둠의 세계에서도 사업성에 뛰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뭐 자신들의 정당성, 품격 같은 걸 챙기는 거죠. 수석으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다만의 과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윗수뇌부와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믿는 사람에게만 얘기를 한다. 내가 너를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하고 싶나 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수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석이 돌고 돌아서 혹시나 내가 처리해야 되는 상대편의 집에 내가 뿌렸던 수석이 있으면은 그 집은 손대지 않아요. 자기가.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이 다만의 과정은 나는 많은 수석을 뿌리지만 많은 수석을 받는다. 나는 오래 살고 싶고 이 재미난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 나중에 누군가 나를 해하러 오더라도 내 집안에 있는 수석들이 그 사람과 연관이 있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수석을 모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가슴
같이 들은 이야기는 다마네기 과장은 유년 시절에 일본인에게도 천대받고 같은 한국인에게도 북한 사람이 천대를 받았고 부모님이 또 노름쟁이였어요. 노름빚에 반강제로 다마네기 과장이 있는 지금 회사에 팔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년 시절 자라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머리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팔아서 넘겨져 왔을 때도 겁을 먹기는커녕 자신의 쓰임새를 보여주면서 능력을 어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는 다 떨쳐버리고 지금처럼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으로 자라온 거예요. 자신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는 그냥 개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해해서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앵간한 잡기가 못 달라붙게끔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거나 은연중에 비치는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강도가 있는 일이 있다면은 3 정도의 강도로 처리를 하면 끝날 일이에요, 만약에. 많게는 7에서 10까지의 강도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적이 또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고 안 했지만은 같이 지내본 똘비가 그런 것들이 작게 나면 눈에 보이더래요. 그런 상황들이 쌓이다 보니까 똘비가 내린 결론은 아, 이 사람은 진짜 죽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강한 척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과장이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과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못되게 한 거잖아요. 해하고. 진짜 더럽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큰일에는 수석을 동반한 채 그렇게 목숨 줄이자 작은 취미였던 다마네기 과장의 수석 모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뿌리고 모으고 뿌리고 모으고. 근데 아시다시피 다마네기 과장은 죽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네네. 똘비가 느끼기로는 이 사람은 죽어도 절대 곱게 못 죽었을 거다. 분명히 뭐 어디 뽑히든 뭘 했다는 뭐 약간 풍문을 들었지만은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게 죽진 않았을 거다. 네. 엄청 심하게 죽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했었고 겁을 숨긴 채 살아오던 다마네기 과장은 자신을 살리는 도구로 수석을 이용했었고 후속으로 잘 나가고 싶었지만은 결국 끝은 많은 사람이 해외에 왔기 때문에 결말이 안 좋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오늘 태진님의 그 언변에 저희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태진님. 아닙니다. 태진님이 지금 참여하신 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셨죠? 제가 오래됐죠. 한 7년 된 것 같은데? 6년? 7년은 아닐 거고요. 7년 아닌가? 한 네, 5년 되지 않았을까요? 한 진짜 5, 6년 차 정도 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중간에 좀 길게 쉬긴 하셨지만. 한 2년 쉬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길게 쉬긴 네. 하셨지만 연차로 따졌을 때는 제가 좀 짬이 좀 됩니다. 조상님이네, 조상님. 네, 제를 잘 지내주세요. 와. 앞으로 제가 참여할 때는 향 하나 꽂고 시작하시죠. 이야, 진짜 매 명절에 찾아뵈야 돼. 진짜 태진님은 네, 제가 명절마다 좀 한번 찾아뵈야 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늘 태진님이 또 다마네기 과장 외전편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또 오래오래 이야기 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래 살아서 돌비님 손주 볼 때까지 같이 살아야죠. 조상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네. 다음에 또 덕담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오늘 또 태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태진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놀랍습니다. 네, 돌비 태즈 검색하셔서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